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 제1부 가벼움과 무거움. 영원회귀의 개념은 니체가 자주 제기한 수수께끼로 우리가 한번 경험한 모든 것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생각이다. 니체는 영원회귀를 가장 무거운 짐이라 불렀다. 영원히 반복되는 삶에서 우리의 행동은 큰 책임감을 동반한다. 그러나 이 무거운 짐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 가벼워지고 그 결과 우리의 존재는 한쯤 현실에서 벗어나 무의미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무거움과 가벼움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게 된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토마시를 생각해왔다. 외과 의사였던 그는 3주 전에 체코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테레자를 만났고 잠깐의 만남 후 그녀는 그를 방문해 일주일 동안 함께 지냈다. 테레자와의 만남은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였다. 그녀가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그녀에게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나무 바구니에 담겨 강가로 흘러온 아이 같았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던 그녀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의 이전 삶에서는 없었던 존재였다. 그녀는 사랑받아 마땅한 아이라는 생각에 그는 자신의 얼굴을 그녀에게 대고 속삭였다. 그녀의 미열 속에서 나는 향기를 맡으며 그녀가 오랫동안 자신의 곁에 있었던 사람처럼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바라고 있는 자신을 깨달았다. 그녀를 떠나고 난 뒤 토마시는 그녀를 프라하로 부를지 말지 고민했다. 그가 없으면 그녀는 평범한 술집 웨이트리스로 남을 것이다. 그녀를 부르면 책임을 져야 했고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었다. 하루는 병원에서 일을 마치자 간호사가 그에게 전화기를 건넸다. 테레자가 프라하역에서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그는 그녀가 그를 위해 왔음을 깨닫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다. 그는 자신이 결심한 원칙을 깨고 그녀와 함께 자는 것을 허락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잔 그 밤, 그는 놀라운 행복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와의 잠을 사랑했다. 그녀는 그의 팔에서만 잠들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했다. 토마시는 몇 년 동안 고통받았다. 그는 아내와 아들이 있었지만 이혼했고 그의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와 살았다. 그는 아들을 보려면 매번 어머니와 싸워야 했고 그 생각만으로도 지쳤다. 그는 아내와 아들, 부모 모두와 관계를 끊었다. 그 후 그는 여성을 두려워하면서도 원했다. 그래서 그는 에로틱 우정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그는 감정 없이 자유를 유지하며 관계를 지속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애인이었던 사비나는 화가였다. 그녀는 그와 테레자의 관계를 알고도 테레자가 프라하에서 일자리를 찾도록 도왔다. 토마시는 테레자를 돌보고 싶었지만 자신의 생활 방식은 바꾸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 방을 구했다. 그러나 그녀의 질투심과 꿈은 그를 괴롭혔다. 그녀는 그의 불륜을 의심했고 그의 변명을 믿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테레자는 꿈에서 깨어나 그에게 소리쳤다. 그녀는 그를 밀어내며 가버려요 라고 외쳤다. 그녀는 자신이 어느 큰 방에서 토마시와 사비나가 사랑을 나누는 것을 지켜보는 꿈을 꾸었다고 했다. 그녀는 고통을 덜기 위해 손톱 밑에 바늘을 찔렀다고 했다. 그는 그녀를 안아주며 그녀가 다시 잠들 때까지 위로했다. 테레자의 꿈은 그녀의 불안과 질투를 반영했다. 그녀는 고양이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꿈을 꾸었고 죽음을 향해 가는 꿈을 꾸었다. 그들의 관계는 계속되었지만 그녀의 꿈과 그의 일탈은 그들의 사랑을 시험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고통과 불안을 동반했다. 모든 라틴어 계열 언어는 함께라는 의미의 접두사와 고통이라는 의미의 어근을 결합해
동정이라는 단어를 만든다. 다른 언어들, 예를 들어 체코어, 폴란드어, 독일어, 스웨덴어는 이 단어를 함께와 느낌이라는 의미를 결합해 번역한다. 라틴어에서 유래된 언어에서 동정은 타인의 고통을 차갑게 바라볼 수 없다는 의미를 갖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공감의 의미로 사용된다. 테레자는 토마시에게 그의 서랍을 뒤졌다고 고백한다. 다른 여성이었다면 용서하지 않았겠지만 그는 그녀의 고통을 자신도 느끼며 그녀를 더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테레자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그가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여자들과의 만남이 즐겁지 않음을 깨달았지만 그래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결국 사비나의 스튜디오에서조차 시간을 체크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사비나는 그에게 두세 개의 만남, 방탕한 토마시의 얼굴 속에 로맨틱한 연인의 얼굴이 보인다 라고 말하며 그의 변화를 지적했다. 마침내 테레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토마시는 그녀와 결혼하고 강아지를 선물했다. 강아지 이름은 카레닌으로 지었다. 테레자는 토마시와 강아지를 돌봤지만 그녀를 완전히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1968년 8월 프라하의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러시아 탱크가 그의 나라를 점령한 지 열흘이 되던 날, 테레자는 토마시에게 스위스로 떠나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프라하에서의 삶이 끝났음을 깨달았고 새로운 시작을 원했다. 마침내 그들은 취리히로 이주했다. 토마시는 사비나를 만나러 그녀의 스튜디오를 드나들었다. 사비나는 언제나 그를 환영했지만 테레자와의 관계는 여전히 그를 짓눌렀다. 테레자는 결국 프라하로 돌아갔다. 토마시는 그녀가 떠난 후 며칠 동안 깊은 멜랑콜리에 빠졌다. 그러나 그는 곧 그녀가 없는 자유로움을 만끽했다. 하지만 월요일이 되자 그는 테레자의 부재로 인한 무거운 고통을 느꼈다. 결국 그는 그녀를 찾아 프라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병원장에게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고 다시 프라하로 돌아갔다. 그는 테레자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들이 프라하로 돌아온 후 토마시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필연적인 존재였다. 제2부 영혼과 육체 등장인물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독자에게 설득하려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들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한두 마디 자극적인 말이나 기본적인 상황에서 탄생했다. 토마시는 독일어 한 번은 한 번도 아닌 것과 같다에서 테레자는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에서 태어났다. 그녀가 처음 토마시의 집을 방문했을 때 속이 꼬르륵거렸다. 아침 이후로 먹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의 몸이 그녀를 배신한 것처럼 느꼈다. 테레자는 몸과 영혼의 이중성을 절실히 느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거울 앞에 서서 자주 자신을 들여다보았다. 어머니가 자신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모든 거울 앞의 순간은 비밀스러운 죄악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 드러나는 영혼을 보았다. 얼굴은 그녀의 본성을 표현하는 진정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 어머니의 특징을 지우기 위해 더 오랫동안 거울을 들여다보곤 했다. 때로는 자신의 얼굴에서 어머니의 흔적을 지워내며 기뻐했다. 그런 순간에는 영혼이 몸 위로 떠올라 마치 선원들이 갑판으로 뛰어오르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고 노래하는 듯했다. 테레자의 어머니는 늘 그녀에게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말했다. 테레자는 어머니의 희생을 믿으며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도맡았고 어머니에게 모든 수입을 넘겼다.
테레자는 어머니가 자신의 몸을 드러내며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며 자랐다. 어머니는 그녀가 욕실 문을 잠그는 것을 비난했다. 누가 너를 물어뜯기라도 할 것 같니? 어머니는 테레자가 자신을 지키려는 욕망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젊음과 아름다움을 포기한 듯한 행동으로 그녀의 인생을 나눴다. 어머니의 이 엄청난 제스처는 테레자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어머니의 몸과는 다른 몸이 되기를 원했고 그녀의 얼굴에서 영혼이 드러나기를 바랐다. 테레자는 토마시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어머니나 주변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책은 비밀스러운 형제의 상징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영혼을 몸 밖으로 끌어올렸다. 토마시는 그녀를 프라하로 초대했고 테레자는 그의 초대에 용기를 내어 그곳으로 갔다. 그녀는 그의 집에 들어섰을 때 속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속이 끓어오르는 소리를 무시해준 그에게 감사했다. 그들은 첫 만남에서 사랑을 나눴다. 테레자는 그의 품에서 자신이 어렸을 때 상상했던 남자의 손을 잡는 듯했다. 그녀의 영혼은 그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평온을 찾았다. 테레자는 프라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활력을 되찾았다. 그녀는 사진 작가로서의 길을 걸었고 그의 친구 사비나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토마시의 질투와 그녀의 질투는 그들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했다. 테레자는 엄청난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말도 없이 프라하로 떠났다. 여행 중 거울을 보며 자신의 영혼이 몸 밖으로 떠나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녀는 역에서 토마시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속이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토마시는 그런 그녀를 포옹해 주었고 그녀는 그에게 더욱 깊은 감사를 느꼈다. 사랑을 나누며 테레자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비명은 관능의 표현이 아니라 그녀의 사랑의 이상주의가 모든 모순을 없애려는 시도였다. 그 후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남자의 손을 잡고 잠드는 상상을 하며 자랐고 이제 그 상상이 현실이 된 것이다. 프라하에서 테레자는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그녀는 다크룸에서 일했지만 직접 사진을 찍고 싶었다. 사비나는 그녀에게 사진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 테레자는 점점 더 많은 사진을 찍어 주간지에 싣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전문 사진 작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날 밤 테레자와 토마시는 그녀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갔다. 토마시는 질투심을 느꼈고 그녀에게 그것을 인정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질투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기뻐했다. 하지만 질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관계에 짐이 되었다. 꿈에서 테레자는 큰 무리의 벌거벗은 여자들과 함께 수영장을 돌며 행진했다. 토마시는 수영장의 둥근 천장에 매달린 바구니에 서서 그녀들을 향해 소리치며 노래를 부르게 하고 무릎 굽히기를 시켰다. 누군가 잘못된 무릎 굽히기를 하면 그는 총을 쏘았다. 꿈의 시작부터 공포스러웠다. 그녀의 어머니는 욕실 문을 잠그는 것을 금지하며 모든 몸이 같다고 여겼다. 테레자는 벌거벗은 상태로 다른 여자들과 행진하는 것이 수용소의 단일성과 같은 수치심을 나타낸다고 생각했다. 여자들은 기쁨으로 동일성을 축하했다. 테레자는 그들과 함께 노래했지만 기뻐하지 않았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웠다. 테레자는 세 가지 꿈을 연달아 꾸었다. 첫 번째는 고양이들이 미쳐 날뛰는 꿈. 두 번째는 그녀가 처형당하는 꿈. 세 번째는 죽음 이후의 삶을 보여주는 꿈이었다. 꿈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토마시를 비난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테레자,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빼앗고 있어요?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매일 밤 당신은 죽음을 꿈꾸는군요. 마치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녀는 밤낮으로 갈등했고 그의 사랑은 알지만 그의 불륜에 고통받았다. 높은 곳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언젠가 현기증을 느낄 것이다. 현기증이란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미세 빈 공간이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이다. 그것은 떨어지고 싶은 욕망이다. 벌거벗은 여자들이 수영장을 돌며 행진하는 꿈은 테레자에게 현기증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때때로 약해져서 어머니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테레자는 어머니를 떠나기 전까지 그녀와 싸웠지만 어머니를 사랑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사랑으로 들릴 때면 돌아가고 싶었다.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테레자는 자신이 어머니를 배신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이 어머니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다. 테레자는 어머니를 방문하겠다고 토마시에게 말했다. 토마시는 이 여행이 현기증 때문임을 느끼고 반대했다. 그는 병원에 확인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암에 걸리지 않았음을 알았다. 테레자는 그의 말을 듣고 어머니를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 그 후 테레자는 길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그녀는 거의 매일 넘어졌고 물건을 떨어뜨렸다. 사비나가 테레자에게 벌거벗은 사진을 찍자고 했다. 테레자는 카메라 뒤에 숨었고 사비나는 결국 옷을 벗었다. 사비나가 테레자에게도 옷을 벗으라고 하자 테레자는 기꺼이 순응했다. 그녀는 자신이 토마시의 애인 앞에서 벌거벗은 채 서 있는 것이 마치 마법 같다고 느꼈다. 그 후 둘은 옷을 입고 웃었다. 러시아 제국의 모든 범죄는 그늘 속에서 저질러졌다. 그러나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은 전 세계적으로 기록되었다. 체코의 사진 작가들은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유일한 일이었다. 테레자는 일주일 동안 거리에서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들은 서방 언론에 실렸다. 이 침공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증오의 카니발이었다. 취리히에서 토마시는 병원에 있었고 테레자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두브체크의 연설을 떠올리며 슬픔에 잠겼다. 그 연설의 중간중간 끊기는 공백은 나라의 고통을 상징했다. 그 즈음 그녀는 자신이 약하다고 느끼며 다시 질투심에 시달렸다. 토마시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녀는 불만을 품었다. 당신이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더 약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다. 어느 날 그녀는 전화를 받았고 독일어로 말하는 여자의 목소리에 놀랐다. 이 사소한 일로 그녀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토마시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없을 땐 약한 사람이 떠나야 했다. 기차 안에서 테레자는 과거의 삶을 파괴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프라하에 도착하여 여러 실질적인 일들을 처리해야 했다. 마침내 토마시가 프라하에 나타난 날, 그들은 추운 평야에 서 있는 것처럼 떨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처음처럼 다시 사랑을 나누었다. 괜찮았어? 그가 물었다. 응. 그녀가 대답했다. 토마시는 심한 우울감과 복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아주 늦게야 겨우 잠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테레자가 깨어났다. 러시아 비행기들이 프라하 상공을 맴돌며 소음을 일으켰다. 그녀의 첫 생각은 토마시가 자신 때문에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그녀 때문에 그의 운명을 바꾼 것이었다. 이제는 그가 그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 그 책임감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문득 그가 돌아왔던 전날 저녁, 교회 종이 6시를 알리던 소리를 떠올렸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그녀의 근무가 끝난 시간도 6시였다. 그녀는 노란 벤치에 앉아있는 그를 보았고 교회의 종이 6시를 알리던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었다. 그 감각이 그녀의 우울증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의지를 심어주었다. 우연의 새들이 다시 그녀의 어깨에 앉았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 맺혔고 그녀는 그가 옆에서 숨 쉬는 소리를 들으며 말할 수 없이 행복했다. 제3부 오해의 사전. 제네바는 크고 작은 분수와 음악이 울려 퍼지던 공원이 있는 도시다. 프란츠는 오후 강의를 마치고 건물을 나섰다. 스프링클러가 잔디에 물을 뿜고 있었고 그는 기분이 좋았다. 그는 애인 사비나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몇 거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프란츠는 자주 그녀를 방문했지만 친구로서이지 연인으로는 아니었다. 만약 그가 제네바의 스튜디오에서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다면 아내와 애인 사이를 오가며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자신을 모욕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와의 사랑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그는 외국 대학에서 강연 요청을 받아들였고 애인은 유연한 스케줄 덕분에 항상 그와 동행했다. 그렇게 그들은 많은 유럽 도시와 미국을 함께 여행했다. 열흘 후 팔레르모에 가고 싶지 않니? 프란츠가 물었다. 제네바가 좋아요. 그녀는 작업 중인 이젤 앞에서 말했다. 프란츠는 슬펐다. 그녀의 그 말은 그녀가 더 이상 그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프란츠는 그녀를 위해 와인을 따랐다. 그녀는 와인을 한 번에 들이켰다. 프란츠도 따라했다. 그녀의 제네바가 좋아요는 사실 사랑에 대한 갈구였다. 그러나 프란츠는 자신을 처벌하는 방법으로 그녀와 제네바에서 사랑을 나누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부부 침대와 애인과의 침대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고 싶었다. 그의 애인은 천천히 블라우스를 벗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며 물끄러미 서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거울을 향해 돌렸다. 열흘 후 팔레르모에 가자. 프란츠가 다시 말했을 때 이번에는 그녀가 망설임 없이 그래요라고 대답했다. 사비나는 홀로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중산 모자를 다시 쓰고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러 해 동안 잃어버린 순간을 추구해왔음을 깨달았다. 한때 토마시가 그녀의 스튜디오를 방문했을 때 그는 모자를 쓰고 거울 앞에 섰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흥분했다. 모자는 더 이상 농담이 아니라 폭력을 의미했다. 그 순간 이후로 모자는 그녀의 독창성을 상징했고 지금은 감성적인 물건이 되었다. 중산 모자는 사비나의 삶에서 반복되는 모티프였다. 그것은 각기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고 모든 의미는 모자를 통해 흘러갔다. 그 모자는 그녀의 삶을 구성하는 음악적 구성의 일부였다. 프란츠와 사비나 사이의 간격은 이렇게 커졌다. 그들은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녔다. 오해의 사전. 여성. 프란츠는 사비나를 여성이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단순한 성별을 넘어서 하나의 가치였다. 충실과 배신. 프란츠는 어머니에 대한 충성을 중요하게 여겼고 사비나는 배신을 더 좋아했다. 배신은 사비나에게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음악. 프란츠에게 음악은 자유를 의미했고 사비나에게는 소음이었다. 빛과 어둠. 프란츠는 빛과 어둠을 좋아했고 사비나는 극단을 싫어했다. 사비나는 이민자 모임에 갔다가 그들 사이의 갈등에 실망했다. 그녀는 그들과의 연대감을 느끼지 못했다. 이민자들은 자신들은 어떻게든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그녀를 비난했다. 그중 한 남자는 그녀에게
너는 단지 그림만 그렸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사비나는 이들의 태도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공산주의 지도자와 닮은 꼴이었다. 그녀는 그들과의 유대감을 찾지 못했다. 공산주의, 파시즘, 모든 점령과 침략 뒤에는 더 근본적인 악이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이런 모든 평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배신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기차역에 프란츠를 만나러 갔고 그에게 당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라고 말했다. 오해의 사전, 계속, 행진. 프란츠는 파리에서의 시위를 좋아했고 사비나는 행진을 싫어했다. 프란츠는 거리로 나가 함께 걷고 소리치는 것을 좋아했다. 그것은 그에게 현실의 삶을 느끼게 했다. 반면 사비나는 청소년 시절부터 행진을 싫어했다. 프란츠는 시위가 현실의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비나에게는 그것이 연극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러시아 침공에 대한 항의 시위에 참가했을 때도 같은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구호를 외치지 못하고 시위대를 떠났다. 그녀는 행진이 악의 본질을 나타낸다고 느꼈다. 프란츠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불만족을 느꼈다. 마리 클로드는 사고 후 병원에서 지내며 밤낮으로 책을 읽는 것이 좋았다고 말했지만 프란츠는 그녀가 깊은 우울증에 빠졌던 것을 기억했다. 프란츠는 사비나가 파티에 올 것을 기대했지만 마리 클로드는 못생겼다고 말하며 그녀를 무시했다. 사비나는 마리 클로드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지만 프란츠는 그 순간 그녀가 마리 클로드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느꼈다. 사비나와 프란츠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고 그 차이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오해의 사전, 계속. 암스테르담의 오래된 교회. 거리 한쪽에는 쇼윈도 뒤에 창녀들이 소파에 앉아있다. 맞은편에는 14세기의 거대한 고딕 양식 성당이 있다. 창녀들의 세계와 신의 세계 사이에는 강렬한 오줌 냄새가 가득하다. 프란츠는 이 광경에 매료되었다. 사비나는 공산주의 쿠데타 후 보헤미아의 성들이 국유화되어 노동훈련센터나 소들이 묶여있는 소막으로 변한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성이 소들의 눈길을 끌던 기억을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물건을 모으고 어느 순간엔 다 버려버리지. 프란츠가 말했다. 사비나는 부자들이 앉던 좌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묶는 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혐오였어요. 힘. 사비나는 속으로 말했다. 프란츠는 강하지만 그의 힘은 밖으로 향해 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약하다. 프란츠는 사비나에게 명령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들의 관계를 제한했다. 왜 나에게는 당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나요? 사비나가 물었다. 프란츠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사랑은 힘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사비나는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진실을 사는 것. 프란츠는 진실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는 사비나를 만나면서부터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새로웠고 흥미로웠다. 사비나는 진실을 사는 것이 대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사랑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진실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프란츠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분이 모든 거짓말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안드레 브르통의 유리집에 대한 말을 인용하며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이는 삶을 원했다. 프란츠는 사비나와의 진실한 삶을 위해 마리 클로드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난 애인이 있어. 9개월 동안 만나왔어. 이제 너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마리 클로드는 그의 고백에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래, 알아야 할 때가 됐지. 이제 그녀가 누구인지 말해줄래? 프란츠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사비나와 로마 여행을 떠났다. 사비나는 프란츠가 그들의 비밀을 드러낸 것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로마로 갔지만 그가 그녀의 삶을 공개함으로 인해 무거워진 사랑의 부담을 느꼈다. 그녀는 프란츠가 더 이상 자신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프란츠와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었다. 그녀는 자유를 향한 열망을 느꼈고 다시 한번 배신의 유혹을 느꼈다. 프란츠는 사비나가 그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착각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의 배신을 통해 자유로워졌다고 느꼈다. 그러나 사비나는 프란츠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길은 다시 갈라졌다. 파리로 이사한 지 3년 후 사비나는 프라하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토마시의 아들이 보낸 것이었다. 그는 그녀를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쓰고 있었다. 그는 토마시와 테레자의 죽음을 알렸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은 한 마을에서 살고 있었고 토마시는 집단 농장에서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다. 가끔 그들은 근처 마을로 차를 몰고 가서 싼 호텔에서 밤을 보냈다. 그 길은 언덕을 따라 굽어져 있었는데 그들의 트럭은 충돌하여 가파른 경사를 따라 굴러 떨어졌다. 그들의 시신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경찰은 나중에 브레이크 상태가 끔찍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그 소식을 믿을 수 없었다. 과거와의 마지막 연결, 고리가 끊어졌다. 평소 습관대로 그녀는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묘지를 산책하기로 했다. 제4부 영혼과 육체. 테레자는 새벽 1시 반에 집에 돌아왔다. 욕실에서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다. 자고 있는 토마시를 향해 몸을 기울여 그의 얼굴에 입맞춤을 할 때 그의 머리카락에서 이상한 냄새를 감지했다. 더 깊이 냄새를 맡아보니 여성의 성기 냄새였다.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렸다. 카레니는 항상 그들보다 일찍 일어났지만 방해하지 않으려고 기다리다가 알람이 울리면 침대에 뛰어올라 그들의 몸을 밟고 코를 비비며 아침을 알렸다. 한동안 그들은 그를 침대에서 내쫓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가 승리했다. 라디오는 체코 망명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송 중이었다. 체코 스파이가 망명자들의 사적인 대화를 도청하여 가져온 내용들이었다. 이 방송의 목적은 망명자들 사이의 분열과 비속어 사용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토마시는 라디오를 끄며 말했다. 모든 나라에 비밀 경찰이 있지만 도청 내용을 라디오로 방송하는 비밀 경찰은 프라하에만 있을걸. 테레자는 어머니가 그녀의 일기를 가족들 앞에서 읽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테레자는 그와 함께 아침을 보내고 싶어 일찍 일어났다. 오늘 아침 그녀는 좁힌 섬의 사우나에 갈 예정이었다. 비가 내리고 사람들이 우산을 펴면서 거리는 혼잡해졌다. 테레자는 구시가 광장에 도착했다. 고딕 양식과 바로크 양식의 집들이 섞여 있는 이 광장에서 파괴된 구시청사를 보며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항상 자신의 고통과 추함을 드러내고 싶어 했다. 테레자는 어머니와 살았던 시절을 강제 수용소라고 표현했다. 사생활이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밀착되어 살아야 했다. 사우나의 큰 거울 앞에 서서 테레자는 자신의 몸을 살폈다. 그녀의 몸은 추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그녀의 작은 가슴을 놀렸었다. 테레자는 자신의 몸을 싫어했고 그래서 그것이 토마시의 유일한 몸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세상에 내보내고 자신은 영혼으로만 남고 싶어 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고 카레닌을 데리고 호텔로 갔다. 언론사에서 해고된 후 호텔 바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토마시의 머리에서 여성의 성기 냄새가 났다. 테레자는 바에서 일하며 남자들의 추파를 받는 것을 즐겼다. 토마시는 사랑과 육체적 관계는 다르다고 했지만 테레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추파를 받아들였다. 테레자는 남자들과의 가벼운 관계를 통해 가벼움을 배우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며칠 전 그녀를 도와주었던 키 큰 남자가 다시 바에 나타났다. 그의 대화는 플러팅으로 이어졌다. 그는 프라하에서 가장 추한 곳에 왜 이런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 거죠? 라고 물었고 테레자는 그럼 당신은 왜 여기 있나요? 라고 되물었다. 그는 근처에 살며 엔지니어라고 했다. 며칠 후 엔지니어가 테레자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녀는 그의 집에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책을 발견했다. 그 책은 그녀에게 토마시를 떠올리게 했다. 엔지니어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테레자는 내 선택이 아닌데요. 라고 외쳤다. 그는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는 그녀를 벗기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길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흥분되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몸을 흔들고 공중에 주먹을 휘두르며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잠시 후 테레자는 화장실에 앉아 무력함을 느꼈다. 자신이 단지 몸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슬퍼졌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떨어진 옷을 주워 입고 나왔다. 처음 사랑을 나누던 해 테레자는 종종 소리를 질렀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 지르는 일은 줄었지만 여전히 사랑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엔지니어와의 사랑 없는 성관계가 그녀의 영혼의 시력을 되찾아 주었다. 다음 사우나를 방문했을 때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며 엔지니어의 집에서의 육체적 사랑의 장면을 떠올렸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그가 아니라 자신의 몸이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몸이 낯설고 흥미롭게 느껴졌다. 테레자는 샤워물에 젖은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엔지니어가 바에 다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엔지니어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그가 왜 오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 사이에서 갈등했다. 테레자는 엔지니어가 비밀 경찰에 의해 보내졌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사람들은 대개 문제에서 벗어나 미래로 도피하지만 테레자는 미래에서 위안을 찾을 수 없었다. 오직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이 그녀를 위로했다. 일요일 아침, 그들은 차를 타고 프라하를 떠나 스파로 유명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은 여전히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거리는 모두 러시아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테레자는 생각했다. 모든 것과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있다. 프라하를 떠나 시골로 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그녀는 토마시에게 이 말을 하지 못했다. 테레자는 엔지니어와 찍힌 사진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다. 경찰이 그녀를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사진은 단지 장난감이 되어 토마시에게 보내질 수 있었다. 사진이 도착하면 토마시는 그녀를 버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랑의 기반이 무너질 것은 분명했다. 테레자는 토마시에게 프라하를 떠나자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너무 강했고 그녀는 너무 약했다. 그녀는 죽고 싶었다. 테레자는 집에 혼자 있음을 깨닫고 강가로 나갔다. 불타바 강을 바라보며 그녀는 강물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강물 속에 떠내려가는 빨간 벤치를 보며 그녀는 슬픔과 이별을 느꼈다. 제5부 가벼움과 무거움. 테레자가 예상치 못하게 토마시를 만나러 처음 프라하에 왔을 때 그는 그녀와 즉시 사랑을 나눴다.
그러나 그녀는 갑자기 열이 났고 토마시는 그녀를 보며 마치 갈대 바구니에 담겨 강물에 떠내려온 어린아이를 떠올렸다. 이 이미지는 그에게 소중해졌고 그는 자주 고대 신화를 반추했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이야기였다. 유아기에 버려진 그는 폴리부스 왕에 의해 길러졌다. 성장한 그는 산길에서 한 귀족과 싸워 그를 죽였다. 나중에 그가 여왕과 결혼하고 테베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죽인 귀족이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신이 테베의 고통을 초래한 원인임을 깨달은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눈을 멀게 하고 테베를 떠났다. 중부 유럽의 공산주의 정권이 오로지 범죄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진실을 간과하고 있다. 범죄 정권은 범죄자가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발견했다고 믿는 열정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들은 그 길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다. 후에 천국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열정가들은 살인자가 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때 토마시는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죄를 알게 된 후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눈을 멀게 하고 테베를 떠났다. 토마시는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순수함을 외칠 때마다 너희들이 몰랐다는 이유로 이 나라가 자유를 잃었는데 어떻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느냐? 너희는 눈을 찌르고 테베를 떠나야 한다. 라고 생각했다. 1968년 봄, 토마시는 사법적 살인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작가 연합이 발행하는 주간지를 읽다가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 편집부에 보냈다. 그의 글은 다음 호에 실렸지만 크게 줄여져 원래 의도와는 달리 공격적으로 보였다. 그해 여름, 소련군이 프라하를 점령했다. 토마시는 취리히에서 프라하로 돌아왔을 때 병원에서 일을 다시 시작했다. 어느 날 수석 외과의가 그를 불러 말했다. 당신은 의사이고 과학자입니다. 당신이 쓴 오이디푸스 기사에 대해 철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철회하지 않았다. 철회한다는 것은 중세적인 것입니다. 현대에서는 생각이 반박될 수는 있지만 철회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사회가 두려움에 의해 지배되는 곳에서는 어떤 발언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여기서 계속 일하길 바랍니다. 토마시는 병원에서 최고의 외과의사로 인정받았지만 그가 철회를 거부하자 그는 병원에서 쫓겨났다. 처음에 그는 프라하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클리닉으로 가서 일했다. 그곳에서 그는 소외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후 프라하 외곽의 또 다른 클리닉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외과 수술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이 더 이상 의사가 아닌 공무원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내무부 사람이 그를 방문해 함께 술을 마시며 토마시를 칭찬하고 그의 경력을 칭송했다. 토마시는 그 말에 방심하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 기사로 인해 반공주의 히스테리를 부채질했다고 비난하며 토마시에게 사과문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토마시는 이를 거부하고 결국 병원에서 사임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악용하지 않도록 창문 닫기로 일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비록 테레자를 통해 베토벤을 알게 되었지만 토마시는 음악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다. 베토벤의 그래야만 하는가? 그래야만 한다 모티프는 그의 삶과 연관되었다. 베토벤은 친구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고 자신에게 상기시킬 때 얻은 가벼운 영감을 진지한 사중주로 변환했다. 토마시는 이 엄숙한 그래야만 한다 에 은연중 짜증을 느꼈다. 그는 외과 의사가 표면을 가르고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했다.
토마시는 창문 닫기로 일하며 새로운 자유를 만끽했다. 프라하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그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젊어진 기분을 느꼈다. 전에 환자들은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창문을 닦는 그의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다. 토마시는 창문 닫기로서의 삶을 즐기며 다시 자유로운 독신 생활로 돌아갔다. 토마시는 많은 여성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독특한 특성을 발견하고자 했다. 그는 여성들의 개성을 파헤치는 것을 좋아했다. 이러한 탐구는 그의 외과 의사로서의 열망과 연결되었다. 그는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독특한 점을 찾으려 노력했다. 새로운 고객인 기린과 황새 같은 여성을 만났고 그녀와의 관계는 그의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았다. 비슷한 시기에 그는 젊은 여자와의 경험을 떠올렸다. 그들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러그 위에서 사랑을 나눴다. 그녀는 그 순간이 아름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폭풍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오직 성적 정복의 과정만을 기억했다. 이 경험은 사랑과 비사랑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테레자와의 관계는 전혀 달랐다. 그는 그녀를 발견하기 전에 이미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시적인 기억을 점령했다. 최근에 테레자는 그의 마음속에 다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빨간 스카프에 감싼 까마귀를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반쯤 땅에 묻힌 채였다고 했다. 아이들 짓이었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말에는 사람들에 대한 예상치 못한 혐오감이 담겨 있었다. 얼마 전 그녀가 토마시에게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당신이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어느 날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는 아들을 마주했다. 아들은 아버지의 글을 보고 찾아와 정치범들의 석방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명을 받고 싶어 했다. 아들은 아이디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마시는 어떤 아이디어가 생명을 구한다고 해도 외과 의사로서의 생명 구함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결국 그는 서명하지 않았고 며칠 후 그는 신문에서 그 청원을 읽었다. 그것은 정치범들의 석방을 요청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대신 그 서명자들은 모두 비난을 받았다. 토마시는 서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옳은 결정인지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고민했다. 그는 인간이 반복적으로 태어나면 더 성숙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했다. 어쩌면 다른 행성에서는 사람들이 첫 번째 삶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토마시는 창문 청소부로 세 번째 해를 맞이했다. 최근 몇 주 동안 그는 몸이 지쳐가는 것을 느꼈다. 하루에 한두 번의 에로틱한 만남을 유지하는 것은 그의 육체적 힘을 소모시켰다. 어느 날 그는 오후 약속을 잡기 어려워 절망적으로 매력적인 연기지망생 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차례의 전화에도 받지 않자 그냥 사무실로 돌아가려던 길에 그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채 말을 거는 여자를 만났다. 그녀가 그가 하루 종일 연락하려던 바로 그 학생임을 깨닫고 그는 자신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지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테레사와는 거의 보지 못했고 일요일에만 함께 있었지만 육체적 사랑은 그들에게 위안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처럼 소리치지 않았고 오르가즘 순간에 그녀의 표정은 고통과 이상한 부재를 나타냈다. 잘 때만 그들은 부드럽게 하나가 되었다. 아침이 되면 그녀는 슬프고 허약해 보였다. 어느 일요일 테레자는 그에게 프라하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다. 그들은 스파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옛 환자를 만났다. 그 만남은 토마시를 당황하게 했다. 그는 의사로서의 이전 삶을 그리워하며 그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테레자가 그의 옆에 있다는 사실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들은 잠자리에 들었다. 한밤중에 흐느끼는 소리에 그가 그녀를 깨웠을 때 그녀는 울고 있었다. 나는 땅에 묻혀 있었어요. 그녀는 말했다. 당신이 매주 찾아왔어요. 하지만 당신이 다른 여자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너무 지쳤어요. 그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가 다시 잠들었지만 그는 잠들 수 없었다. 그녀의 죽음을 상상하다가 그는 그녀를 깨우지 못하는 악몽을 꾸었다. 5해가 지난 후 프라하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의 친구들 중 절반은 이민을 갔고 나머지 절반은 죽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장례식의 시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죽어갔다. 어느 날 그는 유명한 생물학자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경찰은 장례식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편집자를 만났지만 편집자는 그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것은 토마시를 더욱 고립되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 그는 신발 가게의 창문을 청소하다가 옛 동료 S를 만났다. 둘 사이의 대화는 불편하고 어색했다. 토마시는 그의 동료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를 피했다. 이제는 옛 환자들도 그를 찾지 않았다. 지식인으로서의 그의 지위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소외되었음을 느꼈다. 집에 돌아온 토마시는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다. 1시간 후 그는 복통으로 깨어났다. 우울할 때마다 찾아오는 오래된 병이었다. 약장을 열었지만 약은 하나도 없었다. 테레자가 밤 1시 반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장례식, 편집자의 거부, S와의 만남에 대해 말했다. 프라하가 요즘 너무 못생겨졌어요. 테레자가 말했다. 나도 알아. 토마시가 대답했다. 우리가 이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토마시가 동의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잖아. 시골은 어때요? 그녀가 말했다. 시골? 토마시는 놀랐다. 응, 거긴 우리 둘뿐일 거예요. 그 편집자나 옛 동료들도 만나지 않겠죠.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은 그대로니까. 그 순간 그의 복통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평화와 고요를 갈망했다. 어쩌면 자기 말이 맞아. 그는 간신히 말했다. 작은 집과 작은 정원이 있으면 돼요. 카레닌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곳이면. 그래. 토마시는 시골로 이사 가는 것을 상상하려고 했지만 매주 새로운 여자를 찾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았다. 그것은 그의 에로틱한 모험의 끝을 의미했다. 시골에서 나랑 지내는 게 지루할 거예요. 테레자가 그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고통이 심해지자 그는 도리가 없었다. 그의 바람둥이 생활도 그래야만 한다의 일종이었다. 그는 모든 강제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테레자가 그의 이마에 손을 얹고 또 복통이에요? 라고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을 준비하는 걸 깜빡했어. 그녀는 그의 부주의함에 짜증이 났지만 그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 누워있어요. 그녀가 말하며 그를 이불로 푹 덮었다. 그녀는 욕실로 갔다가 곧 돌아와 그의 옆에 누웠다. 테레자, 무슨 일이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요. 아니야, 분명 뭐가 안 좋은 거지? 그럼 말해줄게요. 당신 머리 좀 감아요.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몇 달 동안 당신 머리에서 여성 생식기 냄새가 나요. 매일 밤 그 냄새를 맡으며 잠들어야 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복통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는 절망했다. 그는 샤워를 철저히 했지만 머리 감는 것은 잊었던 것이다.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욕실로 가려 했다. 그냥 있어.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제 더 말하지 말고 쉬어요. 그녀는 그의 이마를 계속 쓰다듬었다. 그들은 나란히 누워 있었다. 고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곧 그들은 둘 다 잠들었다. 한밤중에 그는 깨어났다. 여러 에로틱한 꿈을 꾸고 있었다. 마지막 꿈에서는 거대한 벌거벗은 여자가 물에 떠 있었고 그는 크게 흥분했다. 그는 사랑과 성욕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랑은 우리의 자유이며 그래야만 한다를 초월한다고 믿었다. 그는 사랑과 성욕을 분리할 방법을 생각하다가 다시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꿈에서 깨었을 때 한 여자를 기억하려고 애쓰며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이 항상 원하던 여자였다. 그는 자신의 이상적인 세계에서 그녀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러나 테레자가 지나가며 그를 슬프게 바라보았다. 그는 다시 테레자의 고통을 느꼈고 그녀를 떠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달래며 그는 항상 그녀와 함께할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느꼈다. 제6부 대장정 1980년이 되어서야 우리는 일요타임즈에서 스탈린의 아들 야코프가 어떻게 죽었는지 읽을 수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의 포로로 잡힌 그는 영국 장교들과 함께 수용소에 갇혔다. 그는 항상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사용했고 영국 장교들은 그의 행동에 불만을 가졌다. 그들은 그에게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지만 그는 반항했고 결국 수용소장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오만한 독일군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거부했다. 야코프는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울부짖으며 전기 철조망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몸은 철조망에 걸려 더 이상 화장실을 더럽히지 않았다. 스탈린의 아들은 어려운 삶을 살았다. 그의 아버지가 자신을 낳은 여자를 죽였다는 증거가 많다. 그는 신의 아들이자 버려진 존재였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그의 특권과 고난, 행복과 고통은 교차했다. 그는 전쟁 초기에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 낯선 이들로부터 더러움을 이유로 비난받았다. 신의 아들이 배설물로 심판받아야 하는가? 이는 인간 존재의 무게를 잃게 한다. 어렸을 때 나는 구스타브 도레가 그린 구약 성경을 보며 하나님도 음식을 먹고 소화기관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생각은 나를 두렵게 했다. 고대 영지주의자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다. 2세기 대영지주의자 발렌티누스는 예수가 먹고 마셨지만 배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4세기의 성 제롬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성교를 했다는 개념을 완전히 거부했다. 반면 9세기 신학자 요하네스 스코투스 에리게나는 아담이 자신의 의지대로 남성 성기를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다. 에리게나의 논점은 성교와 쾌락이 아니라 흥분이 낙원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낙원에서는 배설물에 대한 혐오감도 없었고 흥분도 없었다. 인간이 낙원을 떠난 후에야 혐오감과 흥분을 느꼈다. 창세기 1장은 인간 존재가 선하다는 믿음을 제공한다. 그러나 배설은 창조의 불완전성을 증명한다. 배설물이 용납된다면 우리는 화장실 문을 잠글 필요가 없다. 이 미적 이상을 키치라고 한다. 사비나의 반공주의는 윤리적이기보다는 미적이었다. 그녀를 혐오하게 만든 것은 공산주의 세계의 추악함이 아니라 그것이 쓰고 있는 아름다움의 가면, 즉 공산주의 키치였다. 공산주의 키치의 모델은 노동절 행사였다. 그녀는 사람들의 표정이 무대의 배우들처럼 행복해 보이려 노력하는 것을 보고 혐오감을 느꼈다. 10년 후 미국에서 사비나는 상원 의원의 차를 타고 가면서 그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미소에서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미소를 떠올렸다. 상원 의원은 아이들이 행복이라고 확신했으나
그의 느낌이 유일한 증거였다. 키치의 영역에서는 마음이 지배한다. 키치는 사람들의 공통된 기억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키치를 잘 안다.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아이를 들어 올리고 키스한다. 다양한 정치적 성향이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키치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정치 운동이 권력을 잡으면 전체주의적 키치가 된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시기는 가장 끔찍한 스탈린주의 테러의 시기였다. 테레자의 아버지는 잡혀갔고 사비나는 미술 아카데미에서 공부했다. 공산주의 키치는 외부의 적만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소련 영화는 순수하고 무구했다. 사비나는 그 현실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키치는 죽음을 가리기 위해 세워진 장막이다. 전체주의 키치의 영역에서는 모든 답이 미리 주어지며 질문은 배제된다. 그러므로 전체주의 키치의 진정한 적은 질문하는 사람이다. 질문은 무대 배경을 찍고 그 뒤에 숨겨진 것을 보여주는 칼과 같다. 사비나는 자신의 그림을 테레자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표면에는 이해할 수 있는 거짓이 있고 그 밑에는 이해할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나 있어요. 그 후 사비나는 자신의 전기의 혼동을 주기 시작했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자신이 체코인임을 숨길 수 있었다. 이는 사람들이 그녀의 삶을 키치로 만들려는 시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일 뿐이었다. 사비나는 이젤 앞에서 반쯤 완성된 캔버스를 보고 있었고 의자에 앉은 노인이 그녀의 붓질을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이제 집에 가야겠어. 사비나는 팔레트를 내려놓고 세수하러 갔다. 노인은 지팡이를 집어들고 일어섰다. 스튜디오 문은 잔디밭으로 바로 이어졌다. 50피트 떨어진 곳에 흰 판자로 된 집이 있었다. 사비나는 집의 1층 창문에서 나오는 빛의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평생 키치를 적으로 삼았지만 사실 그녀는 키치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녀의 키치는 평화와 조화, 사랑이 넘치는 집의 이미지였다. 그녀는 뉴욕에서 노인을 만났다. 그는 부유했고 그림을 좋아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시골의 집에서 살았다. 그 집 맞은편에는 사비나를 위해 개조된 스튜디오가 있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사비나를 딸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사비나는 이것이 환상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배신의 길은 계속될 것이며 그녀의 깊은 내면에서는 두 개의 빛나는 창문과 행복한 가족에 대한 노래가 불쑥 나타날 것이다. 사비나는 그 노래가 아름다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키치가 거짓말로 인식되면 권위적인 힘을 잃고 인간적인 약점으로서 감동을 준다. 우리 모두는 키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키치의 근원은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동의에 있다. 존재의 기초는 무엇인가? 신인가? 인류인가? 투쟁인가? 사랑인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키치가 있다. 정치적 운동은 이론적 원칙보다 환상, 이미지, 단어, 원형에 기초한다. 프란츠가 매혹된 대행진의 환상은 모든 좌파를 결합하는 정치적 키치이다. 대행진은 형제, 평등, 정의, 행복을 향한 화려한 행진이다. 프란츠는 키치의 광신자는 아니었다. 그의 대행진의 환상은 사비나의 감상적인 노래와 같은 역할을 했다. 프란츠는 선거 일에 산에서 하이킹을 하며 보내기를 좋아했다. 어느 날 파리의 친구들이 캄보디아 행진에 초대했다. 캄보디아는 폭격, 내전, 학살, 그리고 베트남의 점령을 겪었고 사람들은 굶주리고 의료 지원이 필요했다. 프란츠는 처음에 초대에 흥분했지만 새 애인인 안경 낀 학생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사과하며 거절했다. 그러나 곧 그 결정을 후회했고 며칠 후 파리에서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다. 장벽은 작은 강으로 나뉘었지만
6피트 높이의 벽과 샌드백으로 보호된 태국의 저격수들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벽에는 다리가 놓인 곳에만 틈이 있었다. 베트남군이 반대편에 숨어 있었지만 그들의 위치는 완벽히 위장되어 있었다. 누군가 다리에 발을 디디는 순간 베트남군은 발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벽 쪽으로 다가가 발돋움했다. 프란츠는 두 샌드백 사이를 들여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한 사진사가 그를 밀쳐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 프란츠가 돌아보니 7명의 사진사가 나무 위에서 반대편 강둑을 주시하고 있었다. 통역관은 확성기를 들어 입에 대고 캄보디아 측에 외쳤다. 이 사람들은 의사입니다. 캄보디아 영토에 들어가 의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으며 오로지 인간 생명에 대한 관심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측의 반응은 절대적인 침묵이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이국적인 곤충의 노래처럼 들렸다. 프란츠는 대행진이 끝나가고 있다고 느꼈다. 유럽은 침묵의 경계로 둘러싸여 있었고 대행진은 고립된 플랫폼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프란츠는 혼자 중얼거렸다. 대행진은 계속된다. 세계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대행진은 점점 더 빠르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간다. 통역사가 다시 한번 확성기로 외쳤지만 돌아온 것은 여전히 끝없는 침묵뿐이었다. 프란츠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강 건너편의 침묵은 그들 모두에게 따귀를 때린 것처럼 충격을 주었다. 백기를 든 가수와 미국 여배우도 당황한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다. 프란츠의 친구가 주먹을 들어올리며 강 건너의 침묵을 향해 위협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연극뿐임을 깨달았다. 그들의 싸움은 무언의 권력과의 싸움이었다. 통역사가 세 번째로 확성기로 외쳤다. 침묵은 프란츠의 우울감을 분노로 바꾸었다. 그는 태국과 캄보디아를 잇는 다리 위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러한 프란츠의 갑작스러운 충동은 스탈린의 아들이 전기 철조망으로 뛰어든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인간 존재의 극과 극이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그처럼 프란츠도 대행진의 영광이 행진자들의 허영심과 같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 스탈린의 아들이 온몸을 저울에 올려놓았지만 저울은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프란츠는 총에 맞는 대신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버스로 돌아갔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바라봐 주기를 원한다. 바라는 시선의 종류에 따라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범주는 무수한 익명의 시선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다. 독일 가수, 미국 여배우, 그리고 프라하의 신문 편집자가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 유형은 많은 알려진 눈길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파티와 저녁 식사에서 타인의 시선을 끌어야 한다. 마리 클로드와 그녀의 딸이 여기에 속한다. 세 번째 유형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길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랑하는 이의 눈이 감기면 삶이 어두워진다. 테레자와 토마시가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4번째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 이들의 상상 속, 시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꿈꾸는 자들이다. 프란츠가 그 예다. 그는 사비나를 위해 캄보디아 국경까지 여행을 갔다. 버스가 태국 도로를 달리는 동안 그는 사비나의 긴 시선을 느꼈다. 토마시의 아들도 같은 부류에 속한다. 나는 그를 시몬이라 부르겠다. 시몬은 토마시의 시선을 원했다. 그는 탄원서 캠페인에 연루되어 대학에서 추방되었다. 그는 시골 사제의 조카 딸과 결혼하여 트랙터 운전사가 되었고 가톨릭 신자로 살았다. 토마시가 시골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기뻐하며 토마시에게 편지를 썼다. 답장을 바라지 않고
그저 토마시가 그의 삶을 바라봐주기만을 원했다. 프란츠와 토마시의 아들 시몬은 이 소설의 꿈꾸는 자들이다. 시몬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프라하로 갔고 토마시가 창문 닦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토마시는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토마시에게 서명을 부탁했지만 토마시는 아들을 잘 알지 못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몬은 아버지를 좋아했다. 시몬은 성경에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라는 말을 보고 아버지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느꼈다. 사비나는 시몬의 편지를 끝까지 받았다. 그녀는 미국으로 이주했고 그림을 팔며 살았다. 그러나 그녀는 미국이 겉으로만 좋았다. 그녀는 자신의 시신이 화장되어 바람에 뿌려지기를 원했다. 테레자와 토마시는 무거움의 무게 속에서 죽었지만 사비나는 가벼움 속에서 죽기를 원했다. 프란츠가 탄 버스는 방콕 호텔 앞에 멈췄다. 아무도 더 이상 회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관광을 하러 흩어졌다. 프란츠의 소르본 친구는 함께 저녁을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혼자 있고 싶었다. 어둑해질 무렵 그는 거리로 나갔다. 사비나를 생각하며 그녀의 눈길을 느꼈다. 그녀가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아 불편했다. 그는 자신의 학생 애인을 떠올리며 진정한 삶은 사비나가 아니라 그녀와 함께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돌연 어스름한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 알 수 없는 언어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 남자는 그를 어딘가로 데려가려 했다. 프란츠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따라갔다. 그러나 두 명의 다른 남자가 나타나 그에게 돈을 요구했다. 그 순간 안경 낀 소녀는 그의 생각에서 사라지고 사비나의 눈길이 그를 고정했다. 그는 강도 중 하나를 넘어뜨리고 만족감을 느꼈다. 사비나는 다시는 그가 굴욕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프란츠는 더 이상 부드럽거나 감상적이지 않았다. 그때 갑작스럽게 머리에 무거운 타격을 느끼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는 어렴풋이 어디론가 끌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다 빈 공간으로 던져지고 강력한 충격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그는 제네바의 병원에서 깨어났다. 마리 클로드가 그의 침대 위에 있었다. 그는 그녀가 그곳에 있을 권리가 없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는 즉시 안경 낀 소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싶었지만 공포스럽게도 말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무한한 증오심으로 마리 클로드를 바라보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고개조차 돌릴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감았다. 프란츠는 죽음으로 마리 클로드에게 완전히 속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장례식을 주관하며 자신의 승리를 즐겼다. 시몬은 아버지의 무덤에 그는 지상의 신의 왕국을 원했다라고 새겼으나 프란츠의 무덤에는 오랜 방황 끝에 돌아옴이라고 적혀있다. 캄보디아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미국 여배우가 아시아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한 장뿐이다. 토마시에게 남은 것은 그는 지상의 신의 왕국을 원했다라는 묘비명이다. 베토벤에게 남은 것은 그래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음울한 목소리뿐이다. 프란츠에게 남은 것은 오랜 방황 끝에 돌아옴이라는 묘비명이다. 결국 우리는 잊히기 전에 키치로 변할 것이다. 키치는 존재와 망각 사이의 환승역이다. 제7부 카레닌의 미소. 창문 밖으로는 사과나무들이 있는 경사진 언덕이 보였다. 저녁이 되고 창백한 하늘에 흰 달이 떠오르면 테레자는 문턱에 서곤 했다. 어두워지지 않은 하늘에 떠있는 둥근 구체는 마치 하루 종일 불이 켜져 있던 죽음의 방에 남겨진 등불 같았다. 시골 생활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시골에서는 그들의 정치적 과거에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다.
테레자는 도시를 떠나 행복했다. 그녀는 술에 취한 사람들, 그리고 토마시의 머리카락에 남은 다른 여자들의 냄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경찰도 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고 그녀는 드디어 목표에 도달했다고 느꼈다. 그녀와 토마시는 함께 있었고 그들은 혼자였다. 혼자라는 것은 이전의 모든 친구들과 단절하는 것을 의미했으나 그들은 시골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편안함을 느꼈다. 그들은 도시의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고 홀로 살았다. 하지만 시골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완벽히 어울렸다. 집단 농장의 회장은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그는 아내 내 아이, 그리고 개처럼 기르는 돼지 메피스토를 키웠다. 카레니는 메피스토와 친해졌고 마을 개들을 경멸했다. 카레니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토마시는 트럭 운전사가 되었고 테레자는 소를 돌보았다. 그녀는 항상 책을 가지고 다녔고 책을 읽으며 소들을 돌봤다. 어느 날 테레자는 카레닌의 다리에서 작은 혹을 발견했다. 수의사는 암이라고 진단했다. 토마시는 직접 수술을 했지만 암은 계속 퍼졌다. 카레닌은 그들의 침대에서 잠들었고 이따금 꼬리를 흔들며 그들을 깨웠다. 카레닌은 암이 퍼져 힘겹게 걸었다. 테레자는 그의 고통을 덜어주려 했지만 결국 그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했고 테레자는 고립감을 느꼈다. 진정한 인간의 선함은 권력 없는 이들에게 향할 때 나타난다. 인간의 진정한 도덕적 시험은 동물들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 카레니는 산책을 거부했다. 토마시는 그를 기쁘게 하려고 했지만 카레니는 힘겹게 걸었다. 그들은 그의 미소를 기다렸지만 그는 미소 짓지 않았다. 카레닌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과 함께 있기를 바랐으나 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테레자는 그가 없을 미래를 생각하며 버려진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카레닌의 무덤 자리를 상상하며 땅을 팠다. 그들은 각자 카레닌을 돌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었다. 테레자에게 목가, 전원생활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구약 성경의 신화로 자란 우리는 목가를 낙원의 기억으로 간직한다. 낙원에서의 삶은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향하는 직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알려진 사물들 사이에서의 원형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그 단조로움은 지루함이 아닌 행복을 낳았다. 농촌에서 자연과 함께 살고 가축과 함께하는 삶은 낙원의 한 조각을 간직한 삶이었다. 테레자가 집단 농장 회장을 만났을 때도 시골 목가의 이미지가 떠올랐고 그것은 그녀에게 마치 낙원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개들은 낙원에서 추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카레닌과 함께 있을 때 자유로움을 느꼈다. 테레자와 카레닌 사이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인간 커플들이 흔히 묻는 질문들. 그가 나를 사랑할까? 같은 질문들은 사랑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카레닌과의 사랑은 그런 질문들로 인해 단축되지 않았다. 개의 이점 중 하나는 안락사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레닌은 새 다리로 걷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구석에서 보냈다. 테레자와 토마시는 그가 고통받지 않게 해야 한다는데 동의했지만 언제가 그 순간인지 결정하는 것은 어려웠다. 토마시는 수의사를 불러 안락사를 시키기로 했다. 그날 아침 토마시는 말했다. 기다릴 필요 없어. 테레자는 카레닌을 안아줬다. 카레닌은 그녀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빛을 보였다. 그녀는 그를 껴안고 안락사 약물을 준비했다. 토마시는 카레닌의 다리에 주사를 놓았다. 카레닌의 숨이 빠르게 멈췄다. 테레자는 그의 머리에 얼굴을 묻었다. 그들은 카레닌을 정원에 묻기로 했다. 토마시는 편지를 읽고 있었다. 편지에는 그에게
당장 출토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테레자는 자기도 함께 가겠다고 했다. 그들은 비행기에 탑승해 좌석에 앉았다. 공포는 사라지고 슬픔만 남았다. 테레자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 비행기가 착륙한 후 그들은 3명의 무장한 남자들을 마주했다. 그때 토마시가 쓰러졌고 테레자는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 토마시는 점점 작아지며 토끼로 변했다. 그녀는 그 토끼를 집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에 거의 도달한 기분이었다. 그 목표는 그녀가 어릴 때 살던 집이었다. 그녀는 토끼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평온을 찾았다. 토마시는 때때로 아들에게서 온 편지를 받는다고 말했다. 테레자는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토마시는 불쾌해서라고 답했다. 아들은 이제 신을 믿고 지상의 신의 왕국을 만들 수 있다고 썼다. 테레자는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초대하자고 제안했다. 그날 오후 테레자는 소해안간에서 돌아오는 길의 도로에서 나는 목소리를 들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토마시가 트럭 타이어를 갈고 있었다. 그는 수술실에서 은퇴한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든 노인처럼 보였다. 그녀는 집단 농장 회장과 최근에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그는 토마시의 트럭 상태가 형편없다고 했다. 그는 몇 번이나 당국에 요청해 토마시가 의사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테레자는 나무 뒤에 숨어 토마시를 지켜봤다. 모든 것이 그녀 때문이었다. 그가 취리히에서 프라하로 돌아온 것도, 프라하를 떠난 것도, 여기서까지 그를 괴롭힌 것도, 그녀는 그가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자신이 불공평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정말로 그를 사랑했다면 그녀는 그와 함께 취리히에 남았을 것이다. 토마시는 타이어를 고치고 차에 올랐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출발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목욕을 했다. 따뜻한 물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약점을 떠올리며 그를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보며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했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에 있었다. 목욕을 마치고 그녀는 좋은 옷을 입었다.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바로 그때 토마시가 집단 농장 회장과 젊은 농장 노동자와 함께 들어왔다. 빨리 독한 술 좀 가져와. 토마시가 소리쳤다. 테레자는 슬리보비츠를 가져와 잔에 따랐다. 젊은 남자는 한 번에 마셨다. 탈구된 그의 어깨를 토마시가 능숙하게 원위치시켰다. 당신 부인은 오늘 정말 예쁘네요. 젊은 남자가 말했다. 바보야, 테레자는 항상 예뻐. 회장이 말했다. 오늘 특별히 예쁜 옷을 입고 있잖아요. 어디 외출하세요? 아니, 토마시를 위해 입었어요. 당신 운이 좋네요. 회장이 웃으며 말했다. 내 아내는 나를 위해 이렇게 치장하지 않아. 그들은 마을의 호텔로 가서 춤을 췄다. 춤을 추며 테레자는 토마시에게 말했다. 당신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나쁜 일은 내 잘못이야. 이렇게 낮은 곳에 처하다니. 낮은 곳? 무슨 소리야? 우리가 취리히에 머물렀다면 당신은 여전히 외과 의사였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사진 작가였겠지. 그건 어리석은 비교예요. 당신의 일은 당신에게 모든 것이었어요. 난 아무것도 잃지 않았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내가 여기서 행복하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 수술은 당신의 사명이었어요. 사명은 바보 같은 거야, 테레자. 난 자유야. 모든 사명에서 벗어난 자유. 그들의 춤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들은 마지막 역에 도착했다는 슬픔과 함께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 함께 있다는 행복을 느꼈다.